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볼까요? 페이지는 23페이지네요.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소득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문제에서 제시됐습니다. 1번 보시면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인데 전형적인 비과세되는 그런 소득이고요. 이번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소위 제가 RP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 이자로 집어넣으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에 물음을 먼저 볼까요? 물음을 보시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귀속법인세 제외, 귀속법인세 포함한 그로서 포함한 금액,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문제에서는 이자 넣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 그로스업 제외한 금액 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업 금액 쓰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액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이 왁구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여기 1,500만 원으로 들어가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2015년에 비영업대금의 원금 1억 5천 중 이자 900만 원 중에서 1억 5천 600만 회수하였고 잔액은 채무자의 무죄사도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럼 일단 600만 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한편 비영업대금의 원금 1억 5천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이자 600만 원 지급했지만 이자 600만 원 지급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얘는 이자소득이어서 필요경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4번 보시면 계약기간이 2년인 저축선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4천만 원인데요. 총 불입한 보험료가 3,600만 원입니다. 10년을 넘지 못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험 차익이 400만 원이 나오는군요. 안타깝게도 이자소득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자는 분리과세로 빠질 것이고요. 6번에 국외로부터의 배당소득이 1,400인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비상장법인인 주 대안의 세무조정 시 갑에게 확정된 배당 처분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귀속사업연도는 14년이지만 결산 확정을 15년 2월 28일 날 했으니까 이 500만 원은 밑으로 내려와셔서 올해 거 배당이 되는 거죠. 8번 상장법인인 주 민국으로부터 배당금을 300만 원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단 3년 6개월 보유했고 2년 6개월 보유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배당금 300만 원만 간단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여기 B로 들어가면 되고요. 10번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700만 원인데 가로 열고 상장 주식과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이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기업과 벤처기업 주식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의 그 펀드의 이자소득을 배당소득을 구성하시면 안 되니까 그걸 빼시고 500만 원만 오시고요. 이 펀드는 그로스업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로스업 X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갑은 비상장법인인 주 부실의 주식 1000주 가로 열고 이 중 800주는 만원씩 취득했으니까요. 800만 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주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자본 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 부실의 해산으로 인한 자녀재산 분배액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의제배당인데요. 1000만 원 받았는데 800주를 과거에 만원씩 취득한 적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웃돈 받은 게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크로스업까지 정상적으로 되는 배당소득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비상장법인인 주 세종이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 액면가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 단 소각 당시 자기 주식의 시가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한 소각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이 12번은 이 자체가 아예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 해보면 이게 2,5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부터 구하라고 했냐면 이자 소득 금액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네요. 2,500.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로스업을 제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까 배당이었죠. 국외 배당.
두 개 더하시면 2,400이고요. 2,400. 이거 더하시면 2,900이고 이거 더하면 3,900. 그러니까 그로스업을 제외하면 3,900이 되겠습니다. 그로스업은 얼마를 해야 하느냐? 2,500, 이게 3,000이고요. 4,400에다가 여기까지 더하면 5,400이죠. C 더하기 D가 5,400. 본래적 그로스업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하고 5,400이면 3,400 중에 11%니까 110만 원. 110만 원밖에 들어올 게 없나요? 그런가 보네요. 110만 원밖에 들어올 게 없고 다 더하면 6,510만 원. 6,510만 원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의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여기서 해답에서 물어보는 이 양식이 좀 독특하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스마트 세법의 페이지 21페이지 나오는 챕터 3의 사업소득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우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에서는 문제들이 나올 만한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1차 수준에서는 사업소득이 참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텐데요. 2차에서는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게 여러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1차하고 2차하고의 이 사업소득의 계산 문제는 큰 약간의 갭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3.1의 사업소득의 범위부터 보시면요. 양가로 이번에 과세제외 소득이 있는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이번에 개정돼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작물재배업이 다 과세 제외였는데 그 중에서 곡물, 그러니까 쌀,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쌀하고 아니면 보리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반가로 2번 연구 및 개발업, 반가로 3번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관, 반가로 4번의 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반가로 5번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 양가로 3번 사업소득 유의사항이죠. 반가로 1번의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소득 아닙니다. 반가로 2번의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은 결성금 공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넘기시면 22페이지 3.2의 비과세 사업소득인데요. 양가로 1번의 논밭 임대소득,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이 이번에 개정됐죠. 내용을 보시면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 주 1번으로 내려오시면 고가주택이 아닌 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세가 되지 않죠. 고가주택은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 과세가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1주택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주택 총수익금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 임대소득이면 2016년까지는 과세가 안 돼요. 여기서 함정이 몇 개 있죠. 일단은 총수익 금액이 2천입니까? 아니면 필요경비까지 제외하고 난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이 2천입니까? 보다시피 총수익 금액 2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택 임대소득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농가부업 소득인데요. 반가로 1번의 축산부업. 세법상 축산부업 규모까지는 비과세, 그 금액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다시 과세부 따진다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2번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인데요.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기타 농가부업 소득인데 오른쪽 세로 보시면 축산부업은 사육 두수까지의 전액 비과세, 그 다음에 축산부업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고 초과액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전통주 제조소득이죠. 1,20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요.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과세여서 위에 있는 것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 과세고요. 얘는 1,200만 원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과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아주 고약하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다행히도 아주 문제를 후벼 팠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후벼 파시면 상당히 골치 아프실 겁니다. 위에 거는 2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액만 과세, 얘는 1,200만 원인데 초과하면 전액의 과세가 되고 있고요. 양가로 5번에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보시면 조린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에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연간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가로 6번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요. 보시다시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주 1번의 주택범위 보시면
양가로 2번 고가주택하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과세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꽃표시 보시면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입니다. 실거래가 아니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나중에 배우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을 초과 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같이 비교해 주시죠. 다음 페이지 주 2번에 임목과 임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시험에서 과히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으로 내려오시면 사업소득의 계산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 세로는 직접법이요, 오른쪽 세로는 간접법인데요. 주로 간접법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손익계산서를 직접 줘버리면서 직접법으로 계산하라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로 간접법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 간접법 계산구조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법인세의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 1번인데 보다시피 사업소득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영업과 관련 있는 거래만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영업 관련성을 잘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즉 유형자산 처분손익, 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 등은 사업소득이 아님에 유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점의 총수익금액 항목은요. 제가 보기에 크게 그냥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9번까지 제목만 보셔도 전혀 수업 목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만 사업수익금액,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법인세의 과거의 입금이면 이번에 송금, 과거의 입금불산입이면 이번에 송금불산입인 것과 똑같죠. 양가로 4번에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익과 채무 면제액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사업 관련성을 워낙 중요하게 따지다 보니까 제가 파란색 표시해놨는데 동그라미 2번 사업과 무관한 경우는 총수익금액을 불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확정급여형, DC형은 어차피 종업원이 모든 걸 가져가니까 DC형을 이렇게 언급하실 필요가 없고 DB형이죠. DB형,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 DB형의 퇴직연금의 수익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총수익금액 들어가고요. 양가로 6번 재고자산을 가사용, 가사용은 가짜 사용이 아닌 거 아시죠? 집에 가서 쓰는 걸 가사용이라고 하잖아요. 재고자산 집에 가서 써버리면 자기가 자기한테 매출한 걸로 세법을 본다는 뜻이고요. 양가로 7번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양가로 8번 사업과 관련한 보험차액, 양가로 9번에 그 이외에 기타 수익금액이 있겠습니다. 주 1번 보시면 매출 후 금전외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환거래인데요. 그냥 전형적으로 언제나 준 것일까가 아니라 받은 것일까, 받은 거 장부가액이 아니라 받은 것일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2번 보시면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양가로 1번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등인데요. 요건과 무관하게 계산, 즉 우리 법인세와 달리 부동산 임대업 또는 차입금 가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양가로 1번 주택은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단 2016년 말까지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상가인데요. 반가로 1번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건설비 적수 빼주고 365분의 1 곱하기 정기금이자율로 해서 금융수익 빼주죠. 꽃표시 2번의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하고 수익배당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이익하고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제외가 됩니다. 법인세하고 다르죠. 법인세는 4개를 다 고려해 주는데 소득세에서는 앞에 2개만 고려한다는 거. 반가로 이번에 추계할 경우는 건설비 적수하고 금융수익을 없애버리는데 이거는 우리 법인세 배운 거와 똑같죠. 옆 페이지 양가로 1번은 주택인데요.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 3억의 보증금을 빼줘요. 3억 보증금 빼주고 그 다음에 현행은 아직은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 제도가 60% 정도만 과세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가로 1번 추계하면 3억을 빼주고 60%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수익 빼주는 것도 추계니까 사라져버린다는 거. 그래도 3억은 빼준다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택은 3억이 넘어가는 것만 과세가 되니까 3억은 빼주셔야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 4개 한번 풀어보시죠. 다 어렵지 않은 사례니까 쉽게 풀 수 있으실 거고요. 넘기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필요경비 손불된 거 환급되면 익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손불이면 올해 익불이라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2월 결석금 보존에 충당한 자산수익도 법인세랑 똑같고요. 3번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도 법인세와 똑같이 소위 2월 입금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하시죠? 4번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인데 한마디로 내가 지금 철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뭐 건물 짓는 주택을 짓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철근 만든 것이 나의 사업인 주택 건설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대로 대체가 될 테니까 내가 아직 나한테 판 걸로 안 본다는 거죠. 즉 이거는 총수익금에 불산입을 시켜주셔야겠고요. 양가로 5번의 국세 환급가상금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언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와 똑같이 이거는 금전의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가로 6번 부가세 매출세액 총수익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 부채 성격이고요. 법인세와 성격이 동일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필요경비 산입 항목인데요. 양가로 1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격과 그 부대 비용, 매입 애들이 매일 할인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 종업원 급여는 뭐 아주 중요하지만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양가로 3번 사용자 본인의 즉 사장님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 교양보험료는 즉 사용자 본인 즉 사장이 곧 회사인 셈이므로 회사의 필요경비 인정되고요. 양가로 4번 직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도 직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사업자의 전형적인 사례가 여러분이 점심 먹는 중국집, 식당 이런 게 다 개인사업자거든요. 거기도 종업원 있지 않아요? 좀 크게 하는 곳은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위해서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이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을 보험료를 가입하면 한 명당 70만원 이하까지는 복리후생비, 70만원을 초과하면 인건비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인정이 다 되는 거예요. 계정만 좀 다를 뿐이지. 양가로 5번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필요경비 인정되고요. 양가로 6번에 재해손실 인정되고 양가로 7번 기타의 필요경비도 법인세와 비슷하게 다른 것들이 굳이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겠습니다. 주 보시면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라고 해서 대표자 급여 필요경비 불산입, 그 다음에 대표자 가족에 대한 급여는 사업에 직접 종사만 한다면 필요경비 인정되고 있고요. 일반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옆 페이지 4점 보시면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데요. 1번의 소득세와 지방세 소득분 다 법인세가 다 손불인 것처럼 얘도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양가로 2번에 기타 재세공과금이라고 해서 벌금, 과료, 과태료 등등인데 법인세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불산입 되고 있고요. 3번 보시면 부가세 매입세액인데 자산 성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지만 간이가세자가 납부한 부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가사 관련 경비인데 사업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부입되고 있고요. 양가로 5번에 업무 부관 경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으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되고요. 양가로 6번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 자산의 평가차손 등도 다 필요경비가 일반적으로 부인되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내려오시면 자산의 평가차손이 필요경비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재고자산 파손부패하면 소득세 인정되고요. 고정자산도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등 사유에 인정되고 주식은 발행자의 부도 파산이 법인세 인정되지만 소득세에서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사업 관련성이 없어서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인건비 성격의 내용이라고 해서 대표자 인건비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소득세 인정되고요. 퇴충 설정자에는 법인세는 대표자가 포함되지만 우리 소득세에서는 대표자가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퇴충 연충의 한도 설정할 때도 소득세는 아직까지는 맥시멈 기준이 없어서 과거 방식인 일시 퇴직기준 추계액만 잡고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접대비 보시면 소득세는 둘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한도를 계산하셔서 안타깝게도 반가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사업장별 한도 초과액과 미달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장이 여러 개실 경우는 기초금액 1200 또는 2400의 12분의 월수 곱하기 전체 사업장분의 각 사업장으로 안분하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각 사업장의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을 곱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례 보시면요. 지금 제조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없고 그 다음에 도매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장 추계를 해가지고 한 곳은 추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월수는 다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장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4월부터 신설한 것 같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7월부터 신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신설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익금액 3억하고 6억이 있고 접대비 해당액이 500만원하고 700만원에서 크게 접대비 해당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해답이 있는데요. 제조업 중소기업은 보다시피 한도 초과액이 140만원 나왔고 부동산 임대업의 비중소기업은 한도 미달액이 20만원 나왔는데 우리 이거 두 개 통산해가지고 한도 초과 120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도 초과를 120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마이너스 20억은 사라지는 거고
140만원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한도 초과로 남습니다. 이걸 소위 두 가지를 통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양가로 4번에 기부금 내려오시면 법정기부금에 오른쪽 세로에 소득세에만 특이한 게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하고 동그라미 3번 정치자금 중에 10만원까지가 아니에요. 10만원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10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소리 소득세에만 있는 법정기부금이고요. 옆 페이지 반가로 2번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번에 지정기부금 오른쪽 세로 보시면 소득세에만 있는 것이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 회비가 있다는데 여러분 공무원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잘못된 반공교육 받으시면 안 돼요. 세법에서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니까 참고하세요. 반가로 4번에 기타의 한도 문제가 있죠.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는 50%, 소득세는 무려 100% 인정되고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시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에서는 10%, 소득세에서는 30%. 근데 가로 열고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으면 10%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현물기부금 평가가 있죠. 법정하고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이미 법인세는 통일이 됐는데 소득세는 아직 통일이 안 됐죠. 여전히 법정기부금만 장부가액이고 지정기부금은 맥시멈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은 맥시멈 시가와 장부가액, 그 다음에 소득세도 맥시멈 시가와 장부가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주 3번 볼까요?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뺀 다음에 30% 넘기시면 지정기부금은요, 반가로 1번에 종교기부금이 없으면 풀로 30% 받을 수 있고요. 반가로 2번에 종교기부금이 있어버리면 보다시피 기준소득금액 빼기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에서 10%밖에 인정이 안 되고 더하기 미니멈으로 최대 20%까지 더 업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표의 마지막 줄에 종교 외에 일반 지정기부금이 충분히 있어야만 추가 20%가 인정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꼭 표시에 있는 기준소득금액 정도는 구할 줄 아셔야 할 텐데요.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기부금 지출액 더하시고 공제대상 이월결성을 빼서 기준소득금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에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죠. 우리 반가로 1번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필요경비 불산입인데 오른쪽 세로에 소득세를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대부분 법인세와 유사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가로 내용에 보시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으면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부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에서는 그냥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소득세는 이자율이 서로 다르면 여러 번을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약간 복잡하죠. 근데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복잡한 기출문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탑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주 내려오시면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라고 해서 개인은 법인과 달리 인출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출금에는 전혀 페널티가 없는데 초과인출금이란 게 뭐냐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질 정도로 너무 많이 그 집으로 돈을 가져가는 걸 초과인출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에 반한 페널티라고 해서 박스 보시면 지급이자 곱하기 전체 차입금분의 초과인출금 적수를 구해서 이만큼 부인하는 그런 제도고요. 꼭 표시 보시면 초과인출금이라 하면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인데 단 이때도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부채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부채가 작아지니까 초과인출금도 작아져서 이 페널티도 작아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준비금하고 충당금은 그렇게 나쁜 부채가 아니라고 본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6번 기중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및 고정자산 처분손익인데요. 우리 소득세 위주로만 보시면 기중 양도를 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는 끝까지 감가상각 월화계산 한 다음에 시부인계산까지 한도 초과여부까지 수행을 하게 돼 있고요. 반가로 2번에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총수익금액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필요경비도 안 들어가셔야 하는데 특례라고 해서 A 보시면 단기에 폐기하면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에 보시면 차기 이후에 처분을 하면 장부가액과 처분금액만큼만 손실 인정을 해주죠. A는 단기에 폐기만 하면 필요경비가 불산입이고 B에 보시면 차기 이후에 처분을 하면 처분할 때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A와 B의 그 귀속 시기를 반드시 좀 구분해 줘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반가로 3번에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부인해 보시면 원칙은 소득세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자연히 소멸되는데 특례로 우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표시 보시면 여기서 특례를 하면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손실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7번 내려오시면 기타의 차이 비교인데요. 자산의 평가 차익,
법인세는 법률에 의한 평가증만 허용되는데 소득세에서는 평가증이 아예 불가능하고 총수익 금액이 들어갈 수가 없죠. 대표자의 자금 인출 보시면 소득세는 초과 인출금만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 차입금 인출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죠. 아예 외화 환산 규정이 없어서요. 외화 환산 손익이 총수익 금액도 필요경비도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4번의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채권의 장부가에 곱하기 설정률 계산할 때 사업 관련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및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상학충당금 보시면 국고부조금이나 보험차익에 대해서 우리 기업회계, 즉 법인세는 임의 조정이 가능한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게 결산조정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반가로 6번의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사업 무관이므로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가 다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가사관련 경비에 가사관련 경비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라는 거. 8번의 재고자산 자가소비가 소득세법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를 총수익금에 산입하고요. 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원가도 반드시 필요경비에 넣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3.4 내려오면 사업소득의 수입식이죠. 양가로 1번 인적 용역의 제공, 반가로 1번의 1년 초과 전속계약, 예를 들어서 연예인 및 직업 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을 하면 이거 일시에 수령한다고 치더라도 화살표 있는 것처럼 계약기간에 따라서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하고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 빠른 날로 인적 용역 제공의 귀속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에 따른 무인 판매기 매출액은요, 거기서 현금 인출하는 날.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은 어음 만기일인데 만기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 금융보험의 이자는 이거는 현금주의죠. 실제로 수입된 날. 부동산 등 자산 임대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서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은 약정주의. 그 다음에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은 현금주의가 되겠습니다. 선세금, 일반적이진 않은데 1년치 월세를 미리 받은 경우인데요.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계약기간 월수로 안분 계산하고 월수는 첫 달에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봐주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및 건설공사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귀속 차이인데 이렇게까지는 과거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참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넘기시면 챕터 3.5의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인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1차 타픽입니다. 2차 타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은 사업소득은 원천지수를 하지 않죠. 근데 특례로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의료병원하고 인적용역, 그 다음에 부가세 면세 대상인 봉사료,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이 세 가지 정도만 원천지수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세로 보시면 3%, 5% 정도로 원천지수합니다. 1차 타픽에서 나오면 나왔지 2차 타픽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양가로 3번의 연말정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특권이죠. 근로소득자가 행하지만 마치 근로소득자와 성격이 비슷한 사업소득자인 첫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두 번째 방문 판매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 이 세 가지는 내년 2월 달에 마치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냥 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와 아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양가로 4번의 확정신고 보시면 이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당연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 3번 보시면 16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요. 17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공부하실 분 없죠? 그 안에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사업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요약을 마치고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또 문제에서 한번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좀 볼까요? 세무회계 보시면 사업소득 32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갑 2015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필요한 경우 계산 과정을 명시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소득 금액 구하라는 거죠. 보면 법인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1억 2천 준 거 보면요. 이 순이익, 차감전 순이익 1억 2천에서 더하기 우리 총수익 금액 산입,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 빼기
필요경비 산입, 그 다음에 총수익금의 불산입.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하란 소리죠, 한마디로요. 2번 손익계산서상 수익 및 비용 항목입니다. 갑의 급여 4,000만원이죠. 바로 그냥 부인이네요. 바로 부인. 그 다음에 갑의 부인 총무부장으로 근무 중인 급여가 있는데요. 이거는 근무만 한다면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사업자금의 운용의 일시적인 예금 이자인데요. 그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이게 필요경비로 들어갈 필요는 아니 사업수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총수익금의 불산입이죠. 생산설비 폐기손실인데요. 안타깝게 기말 현재 보유 중이래요. 이거는 처분을 해야 비용이 인정된다고 제가 그랬죠.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액은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학비인데요. 채권 8천만원 중 대여금 5천만원까지 다 포함해서 1%를 아마 80만원 잡았나 본데 대여금은 안 돼요. 사업가능성 없으니까. 즉 3천만원의 1%인 30만원만 잡았어야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50만원이 부인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접대비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될 리가 없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면제액인데 이 중에서 100만원은 이율결승금 보전에 충당했답니다. 그럼 빼셔야겠네요. 배당금 수익, 배당받은 건 기분 좋겠지만 이게 사업소득은 아니고요.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토지를 처분했는데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이쪽으로 와서는 안 되죠. 다 고려하시면 사업소득 금액은 1억 4,200입니다. 간단하죠? 3번 문제 풀게요. 2013년 기출문제네요. 다음은 거주자 이철추 씨의 2015년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니까 당기순이익 딱 줬고요. 5천만원. 두 개로 나눠볼까요? 왜냐면 총수익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따로따로 하래요. 총수입,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따로 보여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경비 따로, 총수익금의 불산입 따로 보여줘야죠. 필요경비, 그 다음에 총수익금의 불산입으로 따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따로 보여주죠 뭐. 자, 이철수 씨는 핸드폰 대리점 운영하고 있죠. 아주 시의적절한 문제네요. 요새 대리점 하시는 분 매우 많으니까. 비교적 최근 기출 문제군요. 1번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5천만원 써놨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가로 1번 사업수익 금액 3천만원. 좀 장난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영하셔야지. 그 다음에 2번 올해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되어서 본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100만원을 받았대요. 이게 지금 다 2번 전제에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영해 주는 거죠. 이와 함께 신형 핸드폰 50개, 취득원가 220만원, 판매 개당 시가 30만원. 그러면 시가로 하라고 했죠. 받은 거 시가 30만원씩 몇 개요? 50개?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0개씩 개당 30만원이면 1,500만원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받은 판매 장려금이니까요. 1,500만원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예금 이자 수익 300만원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없고 부가세 매출세액도 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을 것이고요. 4번에 종업원 급여가 1,000만원인데 종업원 급여 1,000만원 중에서 판매부장인 장남의 급여가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뭐 건들 거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차 비용이 300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 사업용 기계장치 임차 비용 300만원을 필요경비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필요경비에 300만원, 종업원급에 일단은 1,000만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업용 기계장치 임차를 300만원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신형 핸드폰이 20개인데요. 취득원가 개당 15만원씩을 가사형으로 소비했으니까 25만원씩 곱하기 20개인 500만원을 총수익금액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15만원씩 20개니까 필요경비에 넣어주셔야 되네요. 이것도 300 나오네요. 우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전년도에 차입한 금액으로서
연도 중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해서요. 18%짜리 지급이자 180만원, 그 다음에 10%짜리 60만원, 마지막으로 5%짜리 28만원이 있습니다. 차입금 적수는 토탈 78억 8,400만원을 줬네요. 맞죠? 그 다음에 18%짜리는 이자율의 지급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 사채이자인데요. 우리 다시 이번에는 3번의 단서가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이게 이만큼 들어가 있대요. 이미.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 180만원을 넣어주셔야 하는 거 맞죠? 이해하셨죠? 여기는 되는 것을 필요경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게 필요경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반환해야 하는 거죠. 참 사람 좀 헷갈리네. 그쵸? 그것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문제 없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4번 보시면 2015년 중 약 30일 동안 부채 합계가 자산 합계를 초과했으며 동기간의 사업용 자산 합계액은 5억이고 부채 합계액은 8억입니다. 곱하기 차입금 적수, 그 다음에 초과인출금 적수. 초과인출금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초과인출금은 5억에서 충당금 2억을 포함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1억이 초과됐고요. 30일 동안입니까? 30일 동안이면 30억이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다 바로 30억을 써요. 차입금은 적수는 18%짜리 빼면 21억 9천하고 20억 4,400.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득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1단계는 10%짜리 먼저 하시는 거죠. 60만원 곱하기 차입금 적수가 그럼 얼마겠어요? 21.9억. 그러면 얘도 30억 중에 얼마 쓰는 거예요? 21.9억. 한마디로 이거 쓸 필요 없죠. 그냥 0.6M.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짜리 있죠? 얘가 이자가 28만원 곱하기 얘 적수는 얼마였습니까? 20.44억. 그리고 우리는 총 분자에다가 30억을 썼어야 하는데 얘가 21.9억 가져갔으니까 8.1억? 뭔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이자율별로 단계적으로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게 또 얼마가 나오겠지?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710-959 이거 더하면 710-959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한다고요. 더하기 710-959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한번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해보면 이게 5,100만원 맞죠? 요거는 더하면 2510959라는 다소 복잡한 숫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는 1,600만원 얘는 없고요. 문제에서는 뭐 반드시 사업소득 금액까지 다 구해보라고 했을 테니까 합계 내시면 87510 95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출문제인데요. 문제에 뭐가 함정이냐면 2번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라니까 이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 중에서 해당되는 걸 집어 넣으셔야 하고요. 다시 3번은 또 이미 이자 비용에 반영된 거를 표로 줘버렸으니까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즉 필요경비에 불산이 돼야 할 것들을 오히려 반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서로 방향성이 거꾸로라는 거. 이거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사업소득 4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